2026년 2월 5일 쿠바의 국가 전력망은 4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산티아고 데 쿠바를 26시간 연속 정전 상태에 빠뜨린 치명적인 고장을 겪었습니다.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섬 전체의 64%가 동시에 전력을 잃었습니다. 쿠바 최대 발전소 중 하나인 안토니오 기테라스 발전소가 가동 중단되면서 200메가와트의 용량이 사라졌습니다. 위성을 통해 전 세계 석유 흐름을 추적하는 카필라 에어 에너지 분석가들은 1월 말 쿠바가 남은 비축량으로 당시 소비 수준에서 15일에서 20일 동안 버틸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기한은 이제 만료되었습니다. 새로운 선적이 없다면 쿠바는 순차적 순환 정전이 아니라 전력망의 완전한 붕괴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기가 없다는 것은 물펌프 가동 중단, 냉장 보관 불가, 병원 장비 마비, 대중교통 중단, 연료 공급 시스템 마비를 의미합니다. 쿠바 정부는 국영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학교 수업 시간을 반으로 줄였으며 주간 교통을 제한하고 비필수 공공 서비스를 폐쇄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요 기반시설, 병원, 식품 생산 및 수처리 시설을 위한 연료를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쿠바가 현재의 석유 가용 수준에서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쿠바의 용수 공급 시스템은 펌핑과 정수를 위해 전력에 의존합니다. 전력망이 고장나면 물 공급이 중단됩니다. 아르테미사주는 용수 가용성이 83%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아바나는 80% 감소를 겪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쿠바인은 이제 요리, 청소 또는 기본적인 위생을 유지할 수 없는 연료와 물 부족 사태에 동시에 직면해 있습니다. 쿠바 공공보건부 장관 호세 앙헬 포르탈 미란다는 2월 초 병원들이 수술 활동을 대폭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술 절차에는 상당한 전력 소비가 필요하며 붕괴하는 전력망이 보장할 수 없는 최소한의 안전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적 수술은 취소되었습니다. 응급 절차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설에 안전하게 운영할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려보내집니다. 지방병원들은 진통제, 항생제, 거즈 등 필수 의약품 부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은 필수 의약품을 냉장 보관할 전기가 없어 온도에 민감한 약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쿠바는 현재 세 가지 전염병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확진자 626명의 댕기열 및 오로포우치 바이러스, 길랭발의 증후군 70여 건, 뇌염 스마라소 건, 그리고 38층감 38건의 수두입니다. 2월 초 한 주 동안 21명의 광부를 포함해 33명이 이러한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병원에는 진단 시약, 치료 역량, 장비 유지에 필요한 전력이 부족합니다. 국영기업인 메디립은 오레가노, 유칼립투스, 알로에베라 등 식물성 시럽 생산을 확대하며 치료제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이를 혁신이라고 포장합니다. 현실은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의약품은 쿠바에 없는 외화가 필요한 수입품이거나 쿠바가 생성할 수 없는 전력이 필요한 국내 생산품입니다. 병원이 항생제 대신 허브 시럽을 제공할 때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남은 유일한 옵션입니다. 2026년 2월 초 아바나의 식품 가격은 공식 임금과 완전히 동떨어진 상태를 반영했습니다. 감자는 파운드당 450페소, 양파는 380페소, 콩은 500페소, 고기는 1000페소였습니다. 기본적인 주식에 대한 한 번에 소박한 식료품 구매 비용은 300페소에 달합니다. 반면 평균 국영기업 근로자는 월 6,300페소를 법니다. 교사는 5,495페소를 법니다. 의료 종사자는 6,562페소를 법니다. 비공식 환율로 약 16억 달러에 해당하는 4,500페소를 버는 의사는 한 달 월급으로 쌀, 닭고기 또는 치약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최대 압박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전력 없는 병원, 물 없는 사람들, 식량조차 살 수 없는 임금, 그리고 2021년 이후 100만 명의 인구가 이민으로 빠져나간 사회입니다. 이는 5년 만에 전체 인구의 18%가 탈출한 것입니다. 인도주의적 재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략적 질문입니다. 정권이 다가올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살아남지 못한다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월 5일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쿠바가 압박이나 전제 조건 없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회담이 내정 간섭 없이 주권, 독립, 자결권을 존중하는 대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쿠바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면서도 레드라인을 긋는 틀을 제시합니다. 정치체제, 헌법, 주권은 압박에 관계없이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디아스카넬은 조국이 아니면 죽음을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혁명 구호를 인용하며 이번 위기를 제국주의에 맞선 혁명적 헌신의 시험대로 설정했습니다. 그는 1월 3일 베네수엘라 습격 당시 미군과 싸우다 전사한 쿠바인 32명을 언급하며 미국의 행동을 쿠바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항해야 할 군사적 침략으로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초 쿠바와 협상을 할 것 같다고 말하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기 위해 쿠바 최고위층과 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의 메시지는 임박한 실질적 협상을 시사하지만 여러 보고서는 이 서사와 상반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5명의 쿠바 및 미국 관료들의 진술에 기반한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거의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협상은 공식적인 고위급 외교 논의에서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쿠바와 미국 관료들 사이에서 확인된 유일한 실질적 접촉은 순수하게 기술적인 사안들 뿐입니다. 미국은 추방된 이주민들을 태운 항공기가 언제 도착할지 쿠바에 알리고 쿠바 관료들은 수령을 확인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제재 완화, 정치 개혁 또는 위기 해결에 대한 협상은 없습니다. 한 백악관 고위 관료는 언론 매체의 쿠바 최고위층과의 논의에 대한 트럼프의 주장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양자 관계,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쿠바 정권 교체를 개인적인 정치적 목표로 추구해온 루비오가 외교적 실패를 확실히 하기 위해 진정한 협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로써 정권 교체를 체면 치레용 협상을 선호할 수도 있는 행정부의 유일한 경로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정권은 압박해 협상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워싱턴은 붕괴를 원하는지 협상을 원하는지에 대해 모순된 신호를 보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지원을 약속하지만 실제 전달량은 제한적입니다. 석유 카운트다운은 계속됩니다. 이러한 입장 중 어느 것도 비축량이 제로가 되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향후 30일이 쿠바가 어떤 미래로 나아갈지를 결정할 것이기에 가능한 경로들을 매핑해 봅시다. 석유 카운트다운은 긴박함을 조성하지만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은 워싱턴, 아바나, 모스크바, 베이징, 멕시코 시티에서의 결정, 그리고 정권의 결속력, 고통에 대한 대중의 인내심, 쿠바를 구출하거나 붕괴를 지켜보려는 국제적 의지 등의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현재 증거에 기반한 5가지 시나리오가 있으며 어느 것도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시나리오 1. 협상을 통한 부분적 개방. 러시아, 중국, 멕시코가 합계 하루 3만에서 4만 배럴의 최소 석유 공급을 안정화합니다. 이는 전력망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엔 충분하지만 정상 기능을 복구하기엔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는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어줍니다. 지속 불가능한 인도주의적 재앙에 직면한 쿠바는 부분적인 개혁, 경제 자유화, 정치범 석방, 러시아와의 외교적 거리두기를 수용합니다. 그 대가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유예하고 석유 및 필수 물품을 수입하기에 충분한 제한적인 제재 완화를 허용합니다. 트럼프는 협상을 통한 승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성과를 원합니다. 쿠바가 상징적인 양보를 하고 트럼프가 성공을 선언하는 협상은 양측 모두 전면전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권은 생존하고 트럼프는 침공 없이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고 주장합니다. 인도주의적 위기는 안정화됩니다. 그러나 쿠바 내부의 강경파들은 어떠한 양보도 혁명 체제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군부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개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루비오와 공화당 의원들이 개혁이 아닌 정권 교체를 요구하며 부분적 개방이 압박을 거두기에 불충분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노
영구적 위기 상태. 국제적 지원이 완전한 실패를 막을 정도로는 제공되지만 정상 기능을 복구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러시아는 몇 달마다 20일치 물량을 산발적으로 보냅니다. 중국은 상징적인 원조를 지속합니다. 멕시코는 인도주의적 물품은 제공하지만 석유는 주지 않습니다. 쿠바는 무기한 최저 생계 수준에서 생존합니다. 위기는 영구적인 상태가 됩니다. 12시간 정전이 계속되고 극심한 부족이 정상화됩니다. 의료 서비스는 더욱 악화되지만 대중에게 지속적인 봉기를 일으킬 조직력, 자원 또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안기구는 통제력을 유지합니다. 쿠바는 소련 붕괴 후 GDP가 35% 위축되고 식량 배급이 강화되며 정전이 일상이 되었던 1990년대 특별기를 견뎌냈습니다. 정권은 탄압, 반체제 인사를 배출한 이민,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석유를 제공했을 때 부분적 회복을 통해 버텼습니다. 이는 상응하는 구원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한 지속되는 특별기 2.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는 포괄성 면에서 1990년대와 다릅니다. 쿠바는 에너지 붕괴, 관광 마비, 2021년 이후 100만 명의 인구 유출이라는 사태에 직면해 있으며 그럴듯한 구원자도 없습니다. 시나리오 3, 정권 균열 및 전환. 석유가 완전히 고갈됩니다. 전력망이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완전히 붕괴합니다.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마비됩니다. 정권은 핵심 지지층, 군 엘리트, 보안기구 또는 당 충성파들에게조차 보급을 해줄 수 없게 됩니다. 정권이 자신의 집행자들을 먹이거나 급여를 주거나 보급할 수 없을 때 결속은 깨집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생존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파벌과 대개 상관없이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파벌로 나뉩니다. 고위 장교들이 디아스카넬의 방식이 실패했으며 전환 정부가 국제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면 군사 쿠데타가 가능해집니다. 군 주도의 전환 정부는 즉각적인 제재 완화와 인도주의적 원조를 대가로 수감자 석방, 헌법 개정, 정해진 기한 내 선거 실시를 위해 워싱턴과 협상합니다. 대안으로 공산당 내 개혁파가 베트남이나 중국과 유사한 점진적 개방을 시작하여 당의 통제를 유지하면서 시장 개혁을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완전한 전력망 붕괴가 2021년 7월보다 더 큰 대중 봉기를 촉발한다면 정권의 대응이 궤적을 결정할 것입니다. 폭력적인 진압은 군 지휘관들이 대규모 군중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할 경우 엘리트의 균열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 미국의 군사 개입. 만약 대법원 판결이 관세 부과 권한을 위태롭게 한다면 행정부는 전면적인 해상 봉쇄로 에스컬레이션합니다. 미 해군은 무력을 통해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석유 수입을 막습니다. 대안으로 인도주의적 재앙이 미국 내부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고 원조를 전달하며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구출 작전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유조선을 위해 해군 호송대를 배치하여 봉쇄를 돌파할까요? 아니면 미국의 방구적 패권을 인정하고 외교적 비난으로 대응을 제안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시험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1989년 파나마 이후 서방우에서 미국의 가장 중대한 군사 행동이 될 것이며 냉전 이후 러시아 군사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와 직접 대치하는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400경 500명의 러시아 인원이 있는 루르드 로어드 시설은 인계철선 위험을 초래합니다. 시나리오 5. 강대국 개입 또는 체면 치레용 협상.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미국의 위협에 상관없이 쿠바를 안정시키기에 충분한 석유를 전달하기 위해 유조선 함대와 군사 호송대를 배치함으로써 미국의 반구적 통제에 직접 도전하여 다극화의 시연장으로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하지만 강대국의 신호 발신으로서 가능합니다. 한편 트럼프는 쿠바가 상징적인 양보를 하는 체면 치레용 협상을 수용합니다. 트럼프는 이를 큰 승리라고 주장하며 관세를 유예하고 성공을 선언합니다. 양측 모두 핵심 이익을 보존하면서 파국적인 결과를 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주요 행위자들이 동시에 입장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치는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로가 열리든 석유 카운트다운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쿠바가 새로운 석유 공급 없이는 현재의 운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정권이 협상을 할지, 분열될지, 견뎌낼지, 아니면 외부 세력에 의해 전복될지 여부입니다. 쿠바의 위기는 베네수엘라의 붕괴가 이미 보여준 것을 입증합니다. 즉, 외부 보조금 위에 세워진 경제 모델은 후원자가 사라지면 붕괴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원자가 세계 유가이든 소련의 보조금이든 다른 국가의 석유 선적이든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존성은 어떠한 이념적 헌신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취약성을 만들어냅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론적으로 재가동할 수 있는 국내 석유 기반 시설이라도 있었습니다. 부패, 제재, 실정으로 생산이 무너졌지만 자원은 지하에 존재합니다. 쿠바는 그에 상응하는 것이 없습니다. 석유를 생산하지도 않고 천연가스 매장량도 없으며 외화를 창출하는 다각화된 수출품도 없습니다. 쿠바의 유일한 옵션은 석유를 수입하는 것이었는데 강대국들이 공급을 끊기로 결정했을 때 대안은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베네수엘라의 보조금 석유는 구조 개혁의 시급함을 가려왔습니다. 석유가 무료로 도착하는데 왜 태양광 인프라를 개발하겠습니까? 재판매된 석유 수입으로 손실을 메울 수 있는데 왜 국영 기업을 구조조정하겠습니까? 외화로 식량을 수입할 수 있는데 왜 농업 붕괴 문제를 다루겠습니까? 의존성은 2026년 1월 3일까지는 편안했습니다. 그 후 그것은 치명적이 되었습니다. 교훈은 이렇습니다. 고통을 막는 보조금은 적응 또한 막습니다. 보조금이 중단될 때 환자는 그 질병이 애초부터 불치병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러시아와 중국 모두 봉쇄가 유엔 헌장에 따라 불법이라고 비난합니다. 두 나라 모두 연대와 지지를 약속하며 미국의 압박을 일방적인 월권 행위로 규정했지만 두 나라 모두 쿠바의 붕괴를 막기에는 불충분한 상징적인 지원만을 제공했습니다. 러시아는 1월에 소비량 20일치인 10만 톤의 석유를 보냈습니다. 중국은 8천만 달러와 6만 톤의 쌀을 보냈습니다. 이것들이 사소한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이지도 않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중국은 더 광범위한 경제적 보복의 위험이 있을 때 서방구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두 나라 모두 지정학적 신호로서 쿠바를 가치 있게 여기지만 러시아의 루르드 시설과 중국의 인프라 프로젝트, 미국의 해군 저지를 뚫고 유조선 함대를 배치할 만큼 가치 있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분석가들이 시나리오를 짜고 외교관들이 성명을 발표하는 동안 1,100만 명의 쿠바인은 연쇄적인 고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26시간의 정전, 수술 취소, 용수 공급 중단, 임금을 초과하는 식품 가격, 치료법 없이 퍼지는 질병, 그리고 대규모 이민입니다. 강대국들은 상충하는 이익을 추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 포위가 침공 없이 정권 교체를 강제할 수 있는지 시험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대결을 피하면서 반군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멕시코는 연대와 경제적 생존 사이에서 불가능한 선택을 조율합니다. 쿠바 정권은 저항을 혁명적 의무로 규정합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의존을 선택하지도 않았고 경제 모델을 설계하지도 않은 평범한 쿠바인들이 아바나, 워싱턴, 모스크바, 베이징의 엘리트들이 내린 결정의 결과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권이 협상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디아스카넬은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트럼프는 협상이 임박했다고 주장하며 다른 소식통들은 실질적인 회담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루비오가 협상을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개적인 메시지와 실제 외교적 접촉 사이의 격차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그 격차가 퇴로가 있을지 아니면 붕괴를 향해 가속화될지를 결정합니다. 완전한 시스템 실패 해서의 엘리트 결속력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자신의 집행자들을 보급할 수 없다면 결속의 균열이 생길까요? 그 답은 쿠바가 관리된 전환, 군사 쿠데타, 혼란스러운 파편화, 아니면 지속적인 권위주의 통제 중 무엇에 직면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3월이면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쿠바는 생명줄을 찾거나 퇴로를 협상하거나 내부적으로 붕괴하거나 외부 개입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미지수는 분석이 아닌 사건을 통해 해결됩니다. 2026년 2월 중순입니다. 쿠바의 석유 비축량은 아마도 임계 수준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전력망은 산발적으로 작동합니다. 지정학적 체스 게임은 진행 중이며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정하는 동안 최소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평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석유 카운트다운은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가 세계 권력의 취약한 균형과 지정학적 체스의 인적 비용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바꾼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누군가가 묻어두고 싶어 하는 역사와 현재의 사건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이하의 씨앗을 함께 심어봅시다. 이 조사의 다음 장이 곧 열릴 것입니다.